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6번째 페이지. 과학과 아재의 만남. 생각만 해도 숨막히는 조합이라고요. 하지만 이분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포복절도 요절복통. 과학재담꾼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포복절도 요절복통. 예스러운 표현이죠. 그 말조차도 아재스럽군요. 배꼽이 빠질 지경이군요. 예, 그렇죠. 네. 오늘 해시계, 물시계 얘기할 텐데 배꼽시계. 배꼽시계 이런 것도 빼놓을 수가 약간 없죠.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 한 8, 90년대로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 물씬 또 그런 맛이 드는군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시계 물시계를 발명한 장영실 특집으로 오늘 준비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에디터가 매주 어떤 아이템을 다루면 좋을까 고민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그러십니까?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막 던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던데요. 다 고뇌의 끝에 아니 우리 지난주에는 네. 지난주 맞죠? 지난주에는 냉동인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냉동인간 하다가 갑자기 지금 장영실로 건너오는데 그러면 안 됩니까? 괜찮죠. 시대를 넘나드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고뇌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오는 것인가? 저 친구 고뇌 많이 해요. 나는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인정해 주시고요. 네네. 저희가 지난달에 그 과학으로 풀어보는 달력 시리즈를 했을 때 곽재식 작가가 해시계와 물시계는 조선시대 때 역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다. 그런 의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론 뭐 시계를 보려는 의도도 당연히 있죠. 시간 알려는 의도 당연히 있고요. 네. 역법이랑도 관련이 달력을 있고. 만드는 의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말씀하신 걸 기억해내서 오늘 좀 장영실과 좀 엮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좀 인정해 주시고요. 네네. 네. 아니 뭐 좋습니다. 예, 네. 곽재식 작가도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어렸을 때 장영실이란 인물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전 이분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어떤 부분을? 이분 이야기에서 저는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가장 깊이 새겨야 될 대목이 이분이 노비 출신이다라는 거거든요.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인 하면 뭐 어떤 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떠오르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약용 선생. 정약용 선생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보통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인 하면 장영실 말고 또 누구 있지? 맞아요. 장영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맞아요. 다들. 그래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인인데 초등학교 때 과학 무슨 경진대회 이런 거에도 상 이름이 막 장영실상 그렇죠. 막 이랬었어요. 장영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어떤 과학기술의 계보에 어떻게 보면 제일 꼭대기, 제일 막 조상님 막 시조처럼 이렇게 딱 있을 그런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인데 그렇죠. 이분이 사실은 노비 출신이다라는 거. 저는 전 세계의 어지간한 나라들을 다 살펴봐도 그 나라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인이 노비 출신이다. 이런 나라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이거 새겨둘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노비 출신인데 이런 정도로 그때 당시 성공한 건 물론이고 이분이 벼슬이 올라가가지고 뭐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만 해도 뭐 한 4품까지는 올라갔다라고 하고 4품. 기록에 따라서는 뭐 3품, 2품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4품 정도만 해도 조선시대 기준으로 따져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웬만한 시의 시장님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야, 그럼 2품까지 갔으면 엄청 높은 거죠. 2품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장관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올라가 그때도 성공을 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거의 한 뭐 60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인 전통 과학의 아이콘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도까지 된 분이 사실은 노비로 차별받고 사는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서사. 어떤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학문의 발전, 나라의 발전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주면서 자유롭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어디 뭐 가가지고 사소한 거 건의 같은 거 해보라고 하면 자주 건의하지만 항상 안 먹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장영실 동상이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죠. 장영실 동상 뭐 과학기술과 관련된데 주로 많이 곽재식 작가를 배출한 카이스트에도 장영실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배출한 학교라고 수직하니까 되게 거기 많이 이상한데. 놀러 다녔거든요. 장영실 동상을 보면 그 이제 멋있는 그 옛날 조선시대 관복을 입은 그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딱 동상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렇죠. 장영실의 모습이 실제 자료로 남아 있는 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동상은 그냥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매번 주장하지만 안 먹히는 그 건의사항이 뭐냐면 네네. 어차피 상상으로 장영실 모습을 생각을 해가지고 동상을 만들어 놓을 거면 성공한 그 벼슬 산 장영실 모습 동상 만드는 건 나쁠 거 없지만 노비 모습의 장영실 동상을 만들어서 차라리 세워놓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인이 사실은 노비 출신이었고 사람 차별하는 게 이렇게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걸 좀 되새길 수 있는 있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하면 그럼 노비의 모습인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좋을까요? 어떤 기구 같은 걸 만든다든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든가 질문해 주신 김에 말씀드리면 이분의 이 인생 역정을 이렇게 쭉 보면 아까 잠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과학의 대표하는 과학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분이 사실은 돌 다루는 기술자로서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석수? 네, 석수 비슷한 거. 근데 석수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 시대니까 과학에 관련된 그런 게 이제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만 혼재되어 있는 거죠. 석수 같은 일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조선왕조 실록에서 장영실의 기록에서 가장 시대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평안도 쪽에 석등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돌로 된 등이죠. 돌로 된 등. 절 같은 데 가는 보면 한 무덤 같은 데 보면 요즘 많이 설치돼 있죠. 요즘에도 보면. 그러니까 약간 조명 기구예요. 요즘으로 근데 석등은 불을 환하게 밝히려고 만들어 놓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는 거지. 허리 높이까지 오는 그 정도. 그러니까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뭔가 LED 전광판 같은 그런 그렇죠. 용도로 주로 이제 장식 용도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평안도에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30갱가를 만들어가지고 궁전으로 보내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 지시해주는 사람으로 장영실을 보내는 기록이 장영실에 관한 가장 앞서는 기록이거든요. 실록상에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LED 전광판 같은 거 설치하는 기술자. 옛날로 따지면 그 석등 만드는 그거 쪼아가지고 만드는 거를 감독하는 그걸 잘하니까 그런 걸 감독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출발하시는 분인데 그래요. 조선시대니까 나는 전문 석수고 석수 연맹 총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쵸, 돌 관련된 일을 막 닥치는 대로 다 합니다 보면. 어떤 거를 특히 많이 하시냐면 재밌네.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면 철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금속을 만들려면 결국은 철광석이라든가 구리가 들어있는 돌을 구해가지고 그걸 녹여서 거기서 철을 뽑아내가지고 철로 된 도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캐로 다니는 거. 무슨 보석 감정하는 거 이런 것도 아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철을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 그리고 철을 옛날에 이제 철 제품을 그런 식으로 잘 만들려면 강화하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돼 있지 않으니까 그 거푸집이라고 하죠. 틀을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철을 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거든요. 걸어다니는 제철소네. 그런 거 만드시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럼 별의별 걸 막 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학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심오한 그런 것까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에 보면 약간 시계 이런 거에 관련된 역법에 관련된 거 수학적인 것과 관련 깊어 보이는 거 이런 쪽으로 계속 막 범위가 넓어지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하다 보니까 깊어졌군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즘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술인이자 약간 공학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요. 공학을 잘 하려면 과학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선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인이다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영실이 과학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탄탄한 수학적 기초와 끊임없는 어떤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과학을 순수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에 딱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경계가 없었기 과학자라고 때문에. 할 만한 사람을 또 어떻게 조선 시대에 미적분 이런 거 해가지고 박사학위 어디 학교에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모자 쓰고 사진 찍고 이런 안 계셨겠죠.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좀 넓은 기준으로 보면 과학인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셜록 홈즈 하면 왓슨이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춘향이 하면 향단이가 떠오르고 그렇군요. 아닙니까? 저는 이몽룡 이몽룡이 떠오르시는군요. 그럴 수 있죠. 그렇듯이 장영실 하면 세종대왕이 항상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었습니다. 노비였던 장영실을 처음 발탁한 사람은 세종대왕이 아니라 아버지 태종이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세종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이제 장영실에 관한 첫 기록이고요. 그로부터 좀 세월이 흘러가지고 세종 임금이 장영실의 벼슬을 높여주려고 하면서
영실이 얘가 뭐 어쩌고 했던 친구인데 일도 잘하고 하니까 벼슬 좀 높여주자라고 신하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언제 어떻게 와가지고 일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와중에 세종대왕의 아버지죠. 태종 때 궁중에 들어온 동래 출신의 노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산에 지금도 동래구가 있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부산은 딱 바닷가이고 항구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부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온 그런 사람이었는데 손재주가 뛰어나가지고 부산에서 불렀다. 그래서 궁중에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평안도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부산 사람을. 뿐만 아니라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이상한 보석 같은 게 어디에서 산출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산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면 그 산으로도 보냅니다. 산에서 진짜 보석이 많은지 막 감정하고 전천후시네. 대량 생산되는지 보고 돌이나 쇠와 관련된 것 같으면 뭐 당신이 좀 하시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장영실 이 분이 세종대왕 자기의 말로 그 손재주가 뛰어나가지고 이런 기구 같은 거를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노비였지만 사람이 가만 보니까 워낙에 영특하고 총명해가지고 내가 그냥 내시들한테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심부름을 평소에 많이 시키면서 다양하게 활용했다. 약간 좀 사적인 심부름. 네, 뭐 그렇게 사적인 것까지 아니까 어떤 걸 배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세종대왕 시기 상당히 초기부터 이 장영실 이분이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임금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굉장히 이렇게 학자로서 좀 근엄하고 스승의 이미지. 10,000원짜리 나오는 그 모습을 딱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풍모로 처음부터 40대? 처음부터 등장했다라고 오해하기 쉽거든요. 세종 임금님이 20대 초반의 임금님이었습니다. 22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22살의 임금님이 됐거든요. 그때 아버지 태종 임금님이 살아 계실 때입니다. 태종 임금이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겠죠. 이 궁중에 있는 신하들 중에 누구누구가 똘똘하고 누구누구가 내가 해보니까 진짜 일 잘하는 친구니까 도라나는 기가 막히게 만진다. 그런 거 쭉 이제 얘기해 주면서 이런 신하들하고 같이 네가 일을 하면 일 잘 풀릴 거다. 그렇죠. 세종 임금한테 이렇게 다 설명해 줬겠죠. 그렇겠죠. 세종 임금이 듣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뭐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나이가 다 막 40세 막 다 이런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력이 많고 해가지고 아는 게 많고 할 테니까. 그렇죠. 세종 임금님이 공식적인 업무 같은 거 많이 시키지만 이게 제 상상이긴 한데 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뭐 내시한테 잡다한 일을 시키는 거다. 태종 임금이 가르쳤는데 내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뭐 약간 할아버지 같은 분 오고. 그러면 좀 나이 22살 막 이런데 유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라고 하면 다 막 그런 사람들만 궁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약간 사소한 거 무슨 수리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얘가 잘한다라면서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장영실인데 저 대충 보면 장영실이 연배가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아마 세종 임금보다 어디까지 제 상상입니다만 세종 임금이 그렇게 잔심부름 같은 거 많이 시켰다는 걸 보면 세종 임금님보다 한두 살 정도 아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개봉한 그 영화 천문에서는 최민식 씨가 이제 세종으로 나왔던 한석규 씨보다 더 윗사람처럼 나오는데. 뭐 그렇게 해도 크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전에 신분제 사회니까 노비 출신이고 하니까 뭐 그럴 것 같은데. 장영실이 궁중에서 활약한 시간이 20년 이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년에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세요. 그런 거를 가지고 대체로 추측을 해보면 거의 또래 한 40, 50대 정도까지 활약을 하시다가 사라지셨다라고 보시면 한 20대 정도의 궁중에 혹은 그 이전에 궁중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래였을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많았더라도 좀 편했겠네요. 그래서 편하게 또 노비 출신이라고 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잡다한 일 많이 시키고 하고 막 이런데 말귀 잘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궁금한데 좀 웃긴 책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높은 막 신하들 있고 막 이런데 내가 오늘은 좀 웃긴 책을 보고 싶은데 제일 웃긴 책으로 하나 골라가지고 좀 보내봐라. 밤에 불 켜놓고 좀 보다가 자고 싶다.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건 뭐 근거 있는 얘기. 전혀 근거 없는 거. 근데 이제 그럴 때 영실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때 봤던 그 웃긴 책 있잖아. 그거 좀 꺼내와봐. 하면 그거요? 라고 하면서 그때 그거였죠. 제목도 잘 기억하고 그때 3편까지 보셨을 거예요. 영특하네. 4편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럴까? 근데 딱 돌아가다가 장현씨 딱 돌아보는 거죠. 근데 지금 살짝 까먹으셨을 것 같으니까 3편부터 제가 뽑아볼 테니까 3편부터 다시 보시죠. 그렇게 하면 세종 임금님이 만족도. 이렇게 총명한 친구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고 하다 보니까 그럼 뭐 웃긴 책 뽑아줬다는 얘기 없습니다. 상상입니다. 기록에. 상상. 예. 그런 이제부터는 기록이 있는 이야기인데 아,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잔잔한 일들을 시키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마음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정식 벼슬도 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 했다라는 네. 기록에 이제 장애실의 출신이라든가 언제 궁중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태클 거는 신화는 없었습니까? 노비 출신이니까. 이때보다도 네. 초장에 관직을 하나를 줄 때 네. 상위원이라는 부서에다 소속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상위원. 상위원이라는 게 이제 명칭을 보면 이제 옷 만드는 부서입니다. 아, 옷을 만들어요. 네, 공중에 뭐 여러 가지 관복이라든가 멋있는 옷 같은 거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모자라든가 네.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만드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 바느질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관리 감독하거나 뭐 예. 재단을 하는 거를 뭐 이렇게 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부서인데 네. 아마도 추정컨대 네. 이 상위원이라는 부서에서 그렇게 이제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굳이 옷 만드는 거 말고도 다양한 그런 만들기 수리 뭐 이런 거를 좀 다 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뭐 어떤 건물 같은 데 보시면 네. 뭐 전기 담당하시는 분 뭐 이런 분 한 분 계신데 예. 그분한테 모든 걸 얘기하면 다 고쳐주시는 분 맥가이버야, 계시잖아요. 맥가이버. 안 그런 분 되는 게 없어. 그런 분 계실 때 있잖아요. 예, 있어요. 약간 상위원이 그렇게 좀 굴러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시 궁중에서 무슨 놀이개라든가 장신구 이런 걸 만드는 게 네. 지금이야 뭐 장신구 이뻐 보이면 그만이지만 네. 옛날 조선시대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거 뭐 들어보셨죠? 뭐 무슨 동물을 그려놨는데 네. 동물이 다리가 3개 있으면 굉장히 멋있는 건데 네. 다리가 4개 있으면 뭐 엄청난 예의를 어기는 게 되고 아,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그 발톱이 뭐 3개다 4개다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발톱 얘기까지는 못 들어봤는데.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굉장히 정교하게 놀이개 하나를 만들어도 네. 비녀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 정교하게 손댈 때가 많으니까 네. 역시 뭐 금속 가공 뭐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법한 그런 부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소속시키려고 할 때 음. 신하들이 반대한 신하들이 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 노비인데 노비면 과거 시험 보는 게 금지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과거 시험도 못 보는 사람인데 네. 어떻게 과거 시험 합격해야지 할 수 있는 벼슬자리를 그냥 주냐고. 낙하산이야 뭐야? 시험 자격도 줄 수 없는 건데. 네. 당시에 이제 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낙하산이라는 말은 없었겠습니다만 아이 깐깐하시네. 예. 뭐 그런 게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종 임금님이 이렇게 네. 좀 밀어붙이니까 네. 뭐 그냥 노비라고 해가지고 그럼 다 막 무시하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조선 시대의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에 가면 상황이 좀 바뀌긴 합니다만 조선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노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네, 조선 초기에 예를 들면 용제총화 같은 네. 그런 잡단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에 보면 네. 그냥 잡단 이야기 책이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한 근거는 안 됩니다만 네. 거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 조선 사람은 반은 노비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50%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정말 눈에 자주 띌 정도로 노비들이 상당히 많은 네. 사회였던 네. 거예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대체로 노비 숫자가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정도는 학자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국민의 3분의 1, 4분의 1이 노비인데 그거는 뭐 출신이 노비라고 해가지고 다 뭐 하면 어떻게 인재를 뽑았으냐 뭐 이런 예. 생각을 해가지고 예. 밀어붙이셨던 거죠. 아하.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벼슬을 한 번 더 높여주면서 네. 호군이라는 벼슬을 주는데 네. 호군이라는 건 군으로 끝나니까 이제 군사 쪽의 벼슬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말하자면 수문장 같은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그런 벼슬인데 그래요. 왜 호군을 주냐면 네. 그러니까 이거의 논리를 제공해 준 사람 당시 이제 황희정승이었습니다. 아, 황희정승이. 네, 그러니까 아니 호군 줘도 될까 이렇게 하니까 황희정승이 호군은 주시는 게 적당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는데 아버지 태종 임금 시절에 네. 군사 관련해 가지고는 급박한 전쟁 상황이나 전투 상황에서는 뭐 누가 갑자기 공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네.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야 우리 전병력 동원해서 막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그 노비는 빼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노비가 공을 세우면 노비한테도 무슨 뭐 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계급도 올려주고. 아, 줘야죠. 네. 근데 닌 노비니까 벼슬을 못 준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사기 떨어지죠. 그럼 예. 노비들이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안 싸우죠. 네, 그래서 그런 군사 계통의 벼슬은 좀 주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종 임금 시절에 네. 노비 출신인 누구한테도 호군을 준 적이 있고 누구한테도 호군을 준 적이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신분과 관련된 거구나. 네, 그러니까 호군을 주십시오. 예. 줘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장영실이 실제로 막 수문장으로 근무하고 이러셨을 것 같진 않아요. 예. 모르죠. 뭐 또 그래도 뭐 그렇게 하셨을지. 지금 경복궁 앞에서 그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 그거를 실제로 하셨을지도 어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그 벼슬로 호그만 해서 상당히 높은 벼슬이거든요. 이 정도면 막 약간 영광이라고 생각할 만한 벼슬. 궁궐에서 문을 지키는 대장인데 그렇죠? 예.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웬만한 부서에 뭐 경비대장, 경호, 뭐 처장 뭐 이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 벼슬을 줬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출신 뭐 이런 과거에 대해서 덧붙여 보면 좋아요.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이 장영실이 노비인데 어떻게 해서 노비가 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중국 원나라의 항주 소주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항주 소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만 이제 과거에는 샹하이라는 도시가 크지 않았을 때니까 지금은 이제 샹하이 지역을 다 포괄하는 명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아버지가 샹하이 출신의 중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중국과 고려를 고려시대 그 무렵에 이때 고려가 망한 지 얼마 안 지났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드나들다가 원나라도 망해가지고 몽골 제국으로 돌아가고 고려도 뒤집혀가지고 조선이 들어서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발이 묶여가지고 항구였을 동래에 남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정착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살던 사람이 바로 동래의 노비였던 거죠. 조선시대에는 양일천 즉천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노비면 자식은 자동으로 노비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영실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노비로 태어났던 지금으로 것입니다. 약간 화교 느낌 아닐까요? 학교하고는 또 좀 다르죠. 왜냐하면 장영실도 그렇고 심지어 장영실 아버지조차도 출신이 이제 원나라 출신이지 내가 어떤 중국인이다, 중국 국적자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선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사셨을 거거든요. 그럼 다르네요. 그래서 좀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다문화 가정이다라고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심지어 그런 추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장영실이 연려실기술 같은 다른 기록을 보면 세종 임금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맡은 큰 임무가 뭐였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해설을 하고 있냐면 세종 임금이 역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했잖아요. 천문학 이런 쪽에. 그래가지고 신하들 중에 똑똑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중국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두둑하게 줬다라고 돼 있어요. 출장비를 두둑하게 줬다라고 돼 있어요. 출장비를 두둑하게 줄 테니까 이거를 들고 중국에 가가지고 그런 달력 만드는 거, 천문학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익힐 수 있는 책을 많이 사와라. 책을 사와라. 네가 그걸 좀 공부해 와라라고 세 명의 신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중국에 보내면서 그리고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이제 우리가 외교 쪽에도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중국의 자금성 궁정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주를 하늘을 관측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유심히 보고 좀 약간 이렇게 막 베껴오고 그런 걸 좀 잘 해와라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특명을 내려가지고 세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상당히 높은 양반을 보냅니다. 그래요? 똑똑한 과거 시험을 잘 친 똑똑한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남양 부사를 보내요. 남양이라는 게 지금 경기도 화성시하고 비슷합니다.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화성시장을 지금 화성시장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화성시장을 그래 좀 젊고 똑똑한 그런 신하들 중에서는 그 화성시장 하던 그 신하가 괜찮았어라고 해가지고 화성시장 하던 분을 불러가지고 화성시장 이제 딴 분한테 시키고 옛날에 뭐 지방선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화성시장은 좀 그만하고 채우고, 중국에 가가지고 니는 천문학 연구를 조사를 1년 동안 해가지고 와라. 그 또 화성 다른 지역에 그런 급의 한 사람 두 사람하고 하고 높은 분들 그리고 장영실을 붙여가지고 보냅니다. 세 사람 보내요. 저는 이거 자꾸 새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1년 동안 그래서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잘 수집해오고 공부를 잘 해와가지고 돌아와서 천문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저는 그 1년간의 이야기를 약간 무슨 만화나 시트콤처럼 만들어도 재밌지 않을까. 역시 또 소설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높은 높은 이런 시장님 같은 분하고 그 여정을 당시에 나이도 어렸을 장영실하고 노비 출신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요. 이 시장님이 딱 보고 같이 세 사람에서 가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짐도 꾸리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한 명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니 자네는 어느 가문에 어떤 천재길래 우리하고 같이 이런 중대한 임무를 맡아서 가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아이고 천재는 무슨 천재입니까? 저 부산에서 온 노비입니다. 집안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장영실이? 그렇죠. 부산 분이시니까. 아, 그죠. 예. 예. 그러면 와 진짜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사람 생각에. 네네. 뭐 좌충우돌 막 온갖 일이 다 있었을 거거든요. 소동극. 예, 아마도 이렇게 갔기 때문에 장영실 선생이 여러 가지 뭐 허드렛 일, 잡일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가끔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좀 삐치거나 하면 좀 구박도 받았을 것 같고 너는 자식아 노비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아, 노비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자꾸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막 감동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같이 어울려서 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일 하면서 아, 그래 노비라고 사람 무시하고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깨닫고. 나중에 일 같이 잘 하시는 거 보면.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안 좋았으면 관계가 안 좋았으면 돌아와가지고 아 영실이하고 저 일 못해요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생뚱맞잖아요. 이 조합이. 그래서 이건 뭐 근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일부 현대의 연구자분들 중에는 아버지가 원나라 출신이라 가지고 상하이 출신. 상하이 출신이라 가지고 장영실이 중국어를 할 줄 알았을 것이다. 아, 그래서 라고 추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똑똑하고 기술, 기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밝은데 그래서 딱 가가지고 야, 저거 도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막 그 벼슬을 하신 높은 분들이 그냥 대충 생각할 때 저거를 쇠를 깎아가지고 저 모양을 만들려면 저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된다고 이런 기술적인 것에서 밝았을 뿐더러 중국어 회화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통역관 역할까지 보낸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섞어가지고 저는 시트콤처럼 하나 꾸며도 만드세요. 금방금방 쓰시잖아요. 저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의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과학 위인 이런 거 하면 되게 크고 거창하고 위대하고 막 보면 막 다 감동에 막 눈물 흘리고 아 이게 한국인의 어리다 막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좀 인간사에 그런 생동감 넘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풀어도 가깝게 와닿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리한 건데 그래서 장영실 선생은 노비 출신이자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 가정 출신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한국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제1의 과학자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시트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셋 여자 셋 대신에 그냥 남자 셋까지만 남자 셋 끝. 기대해 보고요. 네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혹시 우리가 뭐 해시계 물시계 정도만 장영실 하면 떠올리는데 뭐 소개해 주실 다른 뭐 발명품 있으신가요? 그래서 금속 이런 쪽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금속 활자 만드는데도 뭐 동원이 되셔가지고 금속 활자 만드는 일 이런 것도 하셨고요. 아까 뭐 철을 캐러 다닌 적도 있으세요. 철이 많이 있어야지 나라의 산업이 부강해질 테니까. 그쵸. 철광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쵸. 지금 현재에도 우리 제철 산업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아마 고향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간 김에 고향도 좀 갔다 오고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철광석을 발굴해가지고 조사하는 임무 뭐 이런 것도 맡으신 적이 있고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별의별 일 다 하셨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장영실 최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물시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시계.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혼천이라든가 간이 같은 이거 하늘의 별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거 만드는데도 작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기록은 다들 그 참여한 사람들 명단 중에 장영실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넘겨짚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론, 수학에 능한 사람들이 따로 있고 장영실은 기구 만드는 쪽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넘겨짚는데 딴 사람 이름이 거의 하나도 없고 이거는 장영실 작품이다라는 이름으로만 많이 빛나고 있는 게 물시계입니다. 물시계. 이게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세종 시대가 끝난 후에도 100년, 200년 후에도 세종 시대에는 엄청나게 좋은 물시계가 있었는데 그게 장영실이라는 노비 출신 사람이 만든 거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옛날 이야기처럼 조선 시대에도 수백 년 후에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시계만큼은 실제로 조선 시대 당시에 나온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물시계는 세종 임금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장영실이 없었다면 완성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앞에 세종 임금님은 갖다 이렇게 멋있게 붙여준 것이고 감히 임금님하고는 상관없이 장영실이 만든 거예요. 뭐 이 세종 임금님 지시만 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대 업적은 왕의 업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도로 돼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거의 장영실이 혼자서 아이디어 내고 주도적으로 개발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물시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릴 땐 몰랐는데 스케일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버전부터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뭐 바늘로 긴 바늘 짧은 바늘 있어서 시계 표시해 주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매 시각이 되면 그 시각을 알리는 인형이 나와가지고 뭐 목탁 같은 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딱딱딱 두드리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뻐꾸기 시계 대신에 스위스 베른 같은 데 가면 시계탑에서 종을 치는데 여기 목탁을 두드리는군요. 딱딱딱 두드리면서 그게 조선식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뻐꾸기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인형이 목탁 두드리고 있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보는 거를 만들어놨는데 그것만 해도 멋있죠, 그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인형을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다채롭게 만들었거든요. 12지 모양으로 만들었대요. 옛날에는 뭐 자시, 축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니까 그래서 쥐 모양의 인형이 자시가 되면 딱 나와가지고 딱딱딱 목탁을 치고 보는 재미가 있었겠네요.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 시간이 되면 이제 소 모양이 소가 나와가지고 목탁을 치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건 그때 뭐 궁중 사람들이 막 그런 외국인들 드나드는 시대였으면 핫스팟입니다 여기. 궁중 사람들이 나는 코끼리가 치는 게 제일 재밌더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코끼리가 왜 나와요? 근데 12지시는. 12지는 참 코끼리는 없구나. 용이 치는 게 제일 재밌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치면 그거를 보고 있는 주변의 담당자가 더 크게 멀리 들릴 수 있도록 북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북소리를 듣고 궁궐의 이 모퉁이마다 있는 큰 북과 종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서울 시내에 예를 들면 종각 같은데 종각에서 그걸 듣고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종각이 그래서 종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그 장영실이 만든 시계를 기준으로 소리가 쫙 퍼져 나가는 거예요. 매 시간. 인형이 목탁을 치면 그걸 듣고 사람이 종을 쳐서. 왜냐하면 요즘처럼 뭐 전파나 인터넷으로 시간을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듣고 알리고 또 크게 해가지고 쫙 서울 시내에 퍼져 나가는 거예요. 서울 시내 시간은 이렇게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돌아가는.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죠. 사실 여기서 멈췄어도 되는데 이러고 나서 몇 년 지나가지고 장영실이 정말 자신의 재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어떤 그거에서 진일보한 최종본을 하나를 만듭니다. 이거 뭐 흠경각 자경루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뭐가 업데이트된 거죠? 물론 어떤 기능상의 견고함, 그다음에 정확도 이런 것도 개선이 되었겠지만 당시 옛 사람들의 기록에는 그런 거를 다 제끼고 정말 그 어떤 인형 같은 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화려해진 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 기능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나올 때마다 선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선녀들이 시간을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쓴 그 팻말을 들고 한 바퀴 도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도 이제 어떤 권투나 격투기 시합 같은 걸 하면 이런 데 가면 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이 여성분들이 몇 라운드지 표시해 주는 거를 한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약간 조선 시대에 이 나무 인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구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무슨 홈쇼핑 보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걸 막 온갖 걸 다 막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무슨 뭐 청룡, 백호 뭐 이런 걸 막 만들어가지고 무슨 시간에 되면 막 청룡이 만들어가지고 청룡이 나타나가지고 막 어디 막 인사를 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결정판으로 뭘 만들어놨냐면 이제 이 세종 임금의 덕 이런 걸 칭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겠죠. 지금 우리가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떤 로봇이라든가 사람 일을 너무나 비슷하게 하는 어떤 인공지능 이런 걸 보면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단 말인가 라면서 놀랍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준 것으로 그때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진짜로 이거는 무슨 신비의 마법으로 한 것 같다. 요술로 한 것 같다라고 감탄을 했을 정도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약간 이게 조선의 기술력이다. 이게 조선의 자랑이다. 우리나라 이 정도로 강대국이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내세울 정도로 그거를 칭송했다는 사실은 이 어떤 충격을 줬기 때문에 장영실의 이름이 조선시대에도 널리 퍼져 있었던 이름인 것으로 실제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를 복원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 계신데 어떤 분은 정말 공들여서 만드십니다. 이거를 진짜 조선시대 원리 그대로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선시대에 뭐 전기도 없고 휘발유도 없고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다 그냥 물이 흐르는 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것 때문에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그러면 거기에 톱니바퀴가 물려있고 또 톱니바퀴가 물려있고 그걸 복잡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함이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거를 현대 기술로 그걸 다시 재현하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 계세요. 과학관 같은데 일부 재현도 요즘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약간 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아하. 장영실의 마지막 기록이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아는 얘기는 왕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가마가 부서져서 장영실 관직에서 파면을 당했다. 파면 당했다는 이야기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없어요? 처벌 받았다는 이야기까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곤장 100대? 아, 그래요? 네, 태형. 그러니까 몽둥이로 맞는 벌 100대인데 아마 임금님이 80대로 깎아주든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100대까지는 너무 심한 거 80대도 엄청 80 그러니까 안 맞아 보셨겠지만 80 그러니까 네. 이게 네. 형벌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네. 조선 후기로 가면 좀 이렇게 뛰어난 임금님들이 네. 그 때리는 거를 좀 통일을 하자라는 거를 많이 제안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거든요. 네. 때릴 때 세기, 때리는 몽둥이 어떤 규격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통일하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조선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잘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00대를 때리라는 말은 이 몽둥이가 야구 배트 뭐 이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100대를 때리라는 말은 네. 심하게 때리면 이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100대면. 네. 그거를 80대로 깎아줬다라고 임금님이 지시를 하신 거는 네. 목숨은 잃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해라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뒤에 네. 기록은 왜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기록이 사실은 거의 없는 분이세요. 아마 노비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장현식 본인이 남긴 기록은 아무것도 없고요. 네.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박재희 작가의 상상이 듣고 싶어요. 돌, 쇠 뭐 이런 거를 많이 만지시는 분이었으니까 네. 지금의 경복궁에 가가지고 네. 지금 경복궁은 대부분은 다 이제 고종 시대에 대원군 시대에 이제 새로 만든 거지만 네. 정말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주춧돌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오래된 그런 경복궁의 석상 같은 것 중에 하나는 장영실의 손길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기록이 없는데 그래서 막 온갖 설이 막 난무합니다. 이거를 누가 모함을 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설도 있고 세종 임금님이 노비가 벼슬이 너무 높아지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해가지고 어떤 계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쫓아낸 거다라는 설도 있고 뭐 별의별 설이 난무를 하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가마가 부서졌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그 이제 어디 뭐 학습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세종 임금이 가마를 타고 가시는데 막 가마가 부서져가지고 세종님이 어이쿠하면서 떨어져가지고 막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게 많은데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가마가 부서지는 사고가 난 사례가 사실 거의 없어요. 부서졌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난 사례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가마가 뭐 그렇게 복잡한 도구도 아니고 튼튼한 나무로 그냥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 되는데. 하긴 그러네.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의 사고가 났으면 굉장히 상세하게 세종 임금님이 어디를 다치셨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런 이야기도 안 나와 있거든요. 가마가 부서졌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것은 임금님을 섬기는 공경함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들어가면서 공경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마가 부서졌다라는 얘기가 가마가 그렇게 사람이 떨어지는 그런 안전사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뭔가 임금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뭔가가 부서진 게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엠블렘 같은 거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게 똑 떨어져 나갔다든지 뭐 그런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 아마 조선시대 분위기에서 딱 그럴 만한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제시가 네 자전거다라면서 자전거를 사줬는데 이름이 곽재식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회계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곽재식이 아니라 하나가 떨어져서 곽개식 이렇게 돼 있네. 아버지 개식이가 뭐예요? 예전에 오나타처럼. 오나타 엄청 많았잖아요. 날 놀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류의 사고가 있지 않았겠느냐. 혹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 혹은 뭐 어떤 시기와 질투 이런 걸로 인해서 장희실 그런 일에도 좀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약간 정치적인 싸움 이런 데도. 그래서 신하들이 장영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별 큰 문제 아니었지만 구실 만들기. 가마의 그 부분이 부러졌다라는 거는 나라의 명예가 부러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벌받았겠는 게 아니냐.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좀 기강 잡기 이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추가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 사고가 언제 난 걸로 보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 장영실 말고도 같이 처벌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장영실하고 분리해서 처벌을 받긴 했는데 같은 날짜에 판결을 해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몇 명 더 있어요. 같은 사건으로? 네, 같은 사건 아니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사건에서 처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냐면 임금님이 그때 당시에 세종 임금님이 지금 아산에 있는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온양온천에 다니시는 걸 좋아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온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단순히 온천이 아니라 온궁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산에 가면 그거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온궁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캐릭터 이름이. 네, 온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되게 좋아했어요.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거기 예. 뭐 세종임금이 몸이 좀 안 좋으신 적이 피부병도 좀 그래서 있으셨고. 예. 그 온천하고 나면 몸이 좀 개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그 온천에 관련된 시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벌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 4-5사람 처벌을 받았어요. 그때 이 장영실도 처벌받거든요. 그 날짜에. 그래서 아마도 온천으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가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온천놀이 가다가 어떻게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있는 지금도 온양은 좋은 온천이죠. 그렇죠. 거기가 그 역사의 현장일지도 모르는 것이고 조금 더 심하게 넘겨짚어 보면 이거 좀 과도하게 넘겨짚는 건데 그때 당시에 임금님이 탔던 가마를 안여라는 한자로 쓰고 있거든요. 안여. 그 여가 가마라는 뜻의 한자라 가지고 이게 이제 가마 부서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뭐 여 이렇게만 써도 될 건데 앞에 편안한 안자를 써가지고 안여라고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이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거의 한 번 이거 외에 이 사건 외에는 한두 번 더 나오든가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뭐 여라든가 뭐 크면 대여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뭐 나올 텐데 안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해 보기로 또 장영실하고 엮여 있으니까 장영실이 또 무슨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약간 특수 가마 같은 걸 만든 거 아니냐. 뭐 리클라이너 뭐 이런 여자.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약간 어떤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는 바람에 뭔가 좀 망신당할 만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안전사고 문제야. 예를 들면 저는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냐면 온천행 중에 발생한 건 이게 편안한 안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럴 가능성 진짜 1%도 안 되는데 제 상상이에요. 반신욕 기능이 있나요? 그런 걸 만든 거야. 그런 걸 만든 거야. 장영실 뛰어나니까. 가마 안에. 임금님 온천 좋아하시죠? 제가 옛날에 아산까지 고속도로도 없는데 KTX도 없는데 아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서울에서 얼마나 길이 길겠어요. 임금님 위해서 진짜 제 모든 기술력을 다 들이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온천을 그대로 목욕하시면서 왔다. 임금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렇죠. 최고다라고 하셨을 텐데 예를 들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커튼 같은 게 훅 내려간 거예요. 어이 뭐야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이 신하들이 이거는 진짜 공경의 예를 다하지 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럴만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세종 임금님이 잠깐만 다친 것도 아니고 그 일 발생해서 옆에 있던 궁녀가 수건으로 딱 가려줬다. 그렇게 큰 일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임금님 도대체 이게 무슨 민망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거 처벌 안 하면 임금님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런 상황 속에서 처벌받은 거 아니냐. 저는 심지어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지 말란 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반신욕 떠올리셨잖아요. 떠올랐어요. 상상했어. 상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옥체를 상상했습니다. 참. 그 자체로도 상상력의 끝판왕 같았던 장영실이라는 인물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또 이런저런 또 상상과 추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참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곽지식 작가와 함께 장영실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